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전남편과 또 저희 가족에게 얽힌 사연 많고 기묘한 인연에 관한 사연입니다. 혹시 이야기에 앞서 남편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놀랍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 둘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왔어요. 저희 5 식구는 유독 참 애틋하고 서로를 많이 생각하고 위하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 저희 가족은 5명이서 방 한 칸에 조그만 다락방 하나가 딸린 작은 집에 살았어요. 주택의 방 한 칸짜리 방에서 5 식구가 부대끼며 살았으니 얼마나 복닥복닥했겠어요.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기억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하루하루 바쁘게 일하면서 어떻게든 저희 자매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고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를 키워주셨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희 엄마의 외삼촌, 저한테는 할아버지 뻘인 분께서 시골에서 과일 농사를 지으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거기서 과일을 떼다가 파는 일을 하셨어요. 시장에서 좌판도 없이 바닥에다 과일 파는 걸로 시작했던 일은 조금씩 한 푼, 2푼 돈을 모아서 코딱지만한 가게를 하나 마련하게 됐고 그러다 나중엔 농산물 시장에 입점에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엔 꽤 번듯한 과일 가게 하나를 내걸고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한 푼의 자산도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두 분은 정말 아주 조금씩 차근차근 성장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3자매도 부모님이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시는 걸 다 보고 컸으니 얼마나 애틋함이 많았겠어요. 저희 3자매 모두 부모님만 생각하면 늘 눈시울이 붉어지곤 했었죠. 게다가 부모님 2분 다 참 뭐랄까 순하고 성정이 착하기 그지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부모님 걱정이 많았어요. 2 사람 다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더 공부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고 세상 물정에 좀 서툰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저희 자매들이 엄마 아빠를 많이 챙기곤 했었죠. 순진하고 순박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똥파리들이 많이 꼬이기 마련이잖아요. 등쳐먹으려는 인간들도 많았고 늘 걱정이 됐죠. 그렇게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저희 집은 늘 화목했고 부모님은 어떻게든 저희 셋 남들만큼 배우게 해주고 먹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저는 장녀이다 보니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려서부터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제가 꼭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집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저한텐 늘 있었죠. 다행히 공부는 꽤나 하는 편이어서 꽤나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했고 꽤나 이름 있는 회사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다 회사 과장님의 소개로 전 남편을 만나게 됐죠. 우리 후배가 김대리 소개 한번 시켜달라고 나를 하도 졸라대서 말이야. 나 믿고 한 번만 만나봐. 김대리, 내가 그놈 그래도 괜찮으니까 소개해주는 거야. 직업도 소아과 의사고 얼굴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성격도 괜찮아. 선배들한테도 잘하고 나랑도 꽤 친했었거든. 한번 만나봐라. 김대리 지금 남자친구도 없잖아. 그치? 그렇긴 한데 근데 그분은 절 어떻게 아시고 소개를 해달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전에 우리 다 같이 야유회 갔을 때 찍은 사진 있잖아. 그걸 SNS에다 몇 장 올렸거든. 근데 그걸 보더니 얘가 김대리한테 한눈에 반했나 보더라고.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고 꼭 좀 소개해달라고 어찌나 못 찾는지. 그래도 내가 내 선에서 1-2번 거절하다가 하도 졸라대서 말하는 거야. 사수가 자기 믿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도 성하라. 그래, 그냥 한번 만나나 보자 싶어 별 생각 없이 소개팅을 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전 남편의 첫인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일단 나이가 저보다 8살이나 많아서 좀 꺼려지는 게 있었고, 얼굴도 괜찮다던 과장님 말과는 달리 얼굴도 그냥 그렇고 키도 작은 편이고 솔직히 볼품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 남편 쪽에선 보자마자 저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민선 씨 보자마자 너무 제 이상형이어서 제가 형을 많이 졸랐어요.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진 보자마자 이건 운명이다. 내 여자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제 착각만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전 남편은 이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저를 좋아한다고도 하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대니까 점점 저도 마음이 열리긴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힘든 형편에서 살아온 편이라 연애하면서 눈 돌릴 정신이 별로 없이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연애도 한번 못 해봤고 한두 달 만나던 전 남자친구들도 저희 집 형편 알면 은근슬쩍 멀어졌던 경험도 몇 번 있었죠. 그런데 제 사정을 다 말했는데도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인 남자를 내 생에 또 만날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솔직히 직업도 좋잖아요. 서로 만나려고 한다는 의사인데 저라고 뭐 혹하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음이 열려 연애를 하게 됐고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은 처음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4개월쯤 됐을 때 일이 터진 거예요. 그땐 한창 무더위가 극성하던 한여름이었어요.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AS를 부르게 됐죠. 당시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굉장히 극심하던 시기였어요. 저는 회사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하고 있던 와중이라 에어컨 없이 버티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한 거였고 한창 바쁜 여름이다 보니 이틀을 기다려야 했죠. 예약한 날 당일도 예약이 많이 밀려 늦었다며 기사님이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오셨더라고요. 에어컨 필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 그 부분 수리를 마쳤고 말썽이던 게 해결이 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문 앞까지 기사님을 배웅했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보, 왔어요? 나 에어컨 고쳤어요. 드디어 살 것 같은 거 있죠?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저 남자 뭐야? 뭔데 이렇게 집 앞까지 나와서 배웅을 하는 거야? 남편은 다짜고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연하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수리 기사고 에어컨 수리를 하고 나가는 상황일 뿐인데 왜 화를 내는 건지 전혀 납득이 안 됐죠. 네? 그게 무슨 수리 기사님이잖아요. 제가 말했었잖아요, 여보. 며칠 전부터 에어컨 고장 때문에 수리 기사 부른다고. 그 사람이에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시원하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그만두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생전 처음 보는 얼굴로 저에게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저 남자랑 뭐 있지? 무슨 사이야? 똑바로 말해. 무슨 사이냐고. 니들 둘이 뭐 했어? 나 없는 사이에 니들 둘이 집안에서 히덕거리면서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더니 막 어깨를 움켜쥐는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이거 놔줘요. 이거 놔요. 아프다고요.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무슨 사이냐고. 너희들 잤냐? 둘이 부둥켜 안고 있다가 나올 시간 되니까 이제 내보내다가 나랑 딱 마주친 상황이지? 그치? 똑바로 대답해, 이년아. 똑바로 말하라고. 좋은 말로 할 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왜 그래요, 대체? 에어컨 고장나서 수리기사 불렀는데 이틀이나 기다려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여보도 그랬죠. 에어컨 빨리 고치는 게 좋겠다고.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대체? 저 무서워요. 제발 놔줘요. 남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죠.
연애하던 시절에도 제가 음식점에서 남 종업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아니면 무슨 급한 일 때문에 회사 남직원에게 연락이 오거나 혹은 다른 남자와 이야기라도 하면 질투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던 남편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귀여운 질투 수준이었지 이 정도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건지 남편의 태도는 너무 공격적이었고 저는 그 순간 얼어붙고 말았어요. 남편을 밀쳐내고 뭔가 같이 맞서 싸운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저는 그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동안 아니라고 해명하고 왜 그러냐 무섭다 했지만 남편은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의심만 해대더군요. 결국은 옆에 있던 책까지 집어던지며 폭발해 혼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던 남편은 혼자 술을 병째 들이키고는 이내 침대에 대자로 뻗어버렸고 뻗은 남편 옆에서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그날 밤을 완전히 지새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적으로 행동했지만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 다음날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어요. 저 여보, 어제 일은 다 당신 오해예요. 정말 다 오해라고요. 알아. 내가 어제는 너무 흥분했어.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그렇게 아프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 집에서 젊은 남자랑 단둘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상을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미안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우리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오늘 밤에 당신 좋아하는 당근 케이크 사갖고 올게. 이따 저녁에 봐. 남편은 그렇게 입을 맞추며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그때 그냥 끝을 내야 했어요. 그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 저는 몰랐죠.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의심과 의처증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제가 남자랑 있는 것만 보면 그게 아버지 뻘의 경비원이 됐든 조카 뻘의 피자 배달하는 학생이 됐든 그냥 지나가다 만난 이웃집 청년이 됐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의심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남편이 집에 있고 제가 나가 있을 때면 대체 어디를 돌아다니냐, 누구를 만나길래 늦게 오냐, 동선 보고해라 하면서 난리를 피우고 본인이 나가 있으면 집에 누가 와 있진 않은지 저 몰래 홈캠까지 설치해놓고 감시를 하더라고요. 애도 없고 반려동물도 없는 저희 집에 저도 모르는 홈캠이 떡하니 몰래 설치된 걸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일일이 감시하며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저는 점점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건 안 된다. 미치겠다. 이 남자를 떠나야 한다. 점점 심장이 조여갔고 남편은 이미 정상범주를 넘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을 떠날 자신이 없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서였냐고요? 천만에요. 그게 아니라 혹시나 이혼하자고 했다가 남편이 미쳐 날뛰면 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제 남편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임이 분명했고 전 뉴스에 나오는 그런 사건의 피해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지만 가족들에게 말할 순 없었어요. 제가 직업 좋고 사람 좋은 의사 만나 잘 사는 줄로만 알고 있을 가족들에게 저의 이런 상황을 털어놓는다는 건 죽기보다 싫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겐 털어놔야만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저랑 경우는 좀 다르지만 남편으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고 이혼한 친구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용기 내어 연락을 했죠. 민선아, 전화 잘했어. 그 상황에 나를 떠올려줬다니 너무 고맙다. 난 애 때문에 오래 참고 살았지만 넌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 애까지 생기면 너 헤어지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도망쳐야 돼. 내가 먼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거 정말 지옥이야.
넌 그 지옥에 너무 오래 살지 마라, 민선아. 너무 고맙게도 친구는 제 걱정을 하며 본인이 도움을 받은 가정문제 상담소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전 그렇게 친구의 소개를 통해 상담을 받게 됐어요.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일단 생활환경 분리를 한 뒤 이혼을 시도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전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일단 동생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밖에서 만나자고의 이혼 의사를 전했죠. 대낮에 사람이 많은 카페라 남편이 나한테 함부로 물리력 행사는 못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미 마음 굳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해요. 서류는 빨리 처리해줬으면 해요. 서류 주면 제가 갖다 낼게요. 그러니까 우편으로 붙이세요. 직접은 굳이 더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여보, 얘기 좀 더 해.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어? 갑자기 아니고요. 오래 생각한 일이에요. 왜인진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제 할 말은 끝났어요. 먼저 일어날게요. 워낙 보는 눈이 많아서 남편도 선뜻 저를 어떻게 하지 못했지만 제가 나가려고 하니 뒤이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에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안 놔주는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졌죠. 이거 나요. 당장 놓으라고요. 내가 이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당신 이런 행동 더는 도저히 못 참겠다고요. 핑계대지 마. 누구야? 또 누가 생긴 거야, 어? 이번엔 어떤 놈인데? 인터넷 수리기사라는 핑계로 드나들던 그 놈이야?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얘기하면서 비밀 사인 주고받던 그 놈인가? 그래, 그 놈이지 싶더라. 그 놈하고 어디까지 갔어? 어? 그 놈 집도 드나들었냐? 그 놈 집에 가서 뭔 짓을 했는데? 젊은 놈이 좋지? 젊고 싱싱한 놈이 좋아? 그래서 그 놈하고 뭐 야반도주라도 하시게? 남편은 계속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며 제 손목을 꽉 잡고는 놓지 않았고 전 용기를 내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을 땐 아무도 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길에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남자 좀 말려주세요!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마구 소리를 질러대자 주변에 있던 행인들이 와 남편을 붙잡아 제게서 뜯어냈고 저는 그 덕에 택시를 타고 탈출해 동생 집으로 피신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건 챙길 겨를도 없이 간단한 짐만 들고서 동생 집에 갖다 둔 상태였거든요. 그 이후에도 남편은 동생 집까지 찾아와 난리를 피워댔고 제대로 이혼을 하기까지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이혼을 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안 그랬다간 내가 정말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그 긴 과정 끝에 이혼을 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하면 모두 끝나겠지. 지옥 끝, 행복 시작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일은 제 생각과 달리 그렇게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고 이혼 후엔 전 남편의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눈앞에서 보일 수도 없고 같은 공간에 있지도 않으니 아예 저를 스토킹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내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더니 어느 날은 저를 억지로 끌고 가려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죠. 결국 저는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는 대낮에 길거리조차 다니기도 힘든 지경이 됐고 경찰에 가 신고도 했지만 소용이 없더군요. 저희 이 동네에서만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제가 멀쩡한 직업 갖고 그런 짓을 왜 하겠어요? 그냥 저희 전 와이프랑 잠깐 정리 좀 할 게 있어서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뭔가 오해를 하고 지레 겁을 먹고 신고를 한 모양이에요. 예. 하긴 의사식이나 되시는 분이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일은 대충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그래도 앞으로 너무 불쑥불쑥 그렇게 찾아오고 나타나고 그러진 마세요. 요새는 법이 참 까다로워지고 그래서 뭐만 하면 스토킹이니 뭐니 이러고 일이 복잡해지거든요. 남자들이 살기가 더 힘든 세상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예,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참 바쁘신 공권력 낭비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남편은 의사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멀쩡한 소아과 의사가 그런 짓을 하겠냐면서 그냥 전부인이랑 잠깐 정리할 일이 있어 찾아간 것뿐인데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입을 털어댔고 경찰에선 남편의 사람 좋아 보이는 모습에 넘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훈방 정도로 조치하고 넘기더라고요. 경찰조차 피해자의 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제 남편과 뜻이 맞아 남자가 더 살기 힘든 세상 입네 어쩌네 하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저의 모든 희망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리적인 피해를 입은 것도 없고 증거도 없다 보니 억울하기만 했죠.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은 잠잠하던 전 남편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건 저희 회사 근처에서였습니다. 제가 업무 미팅 관계로 회사 근처 카페에서 다른 회사 직원 한 명과 저희 팀 후배 한 명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그 둘은 모두 남자였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지 전 남편이 달려들더니 저희 팀 후배 남직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냐? 너였어? 잘 걸렸다, 이 새끼. 네 새끼가 우리 와이프랑 바람난 새끼냐? 내 와이프 홀려서 뺏어가니까 좋냐? 좋아? 너 이 새끼, 내 오늘 너 죽인다. 전 남편은 남직원을 향해 공격하면서 거의 무슨 맹수들 영역싸움 하듯이 난장을 쳐댔고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저랑 다른 업체 직원 그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덤벼들어 겨우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이 일로 전 남편은 결국 경찰 신세를 지게 됐고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병원에 휴지까지 내고서는 저를 계속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것까지 다 확인이 돼서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게 됐죠. 너무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확실한 증거라도 나오니 그나마 이렇게 처리가 되는구나 싶어 마음이 한순간 놓이는 것도 없진 않더군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격당한 후배 남직원의 부상 정도가 꽤 심한 편이었고 저는 정말 미안해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그 후배 직원이 저랑 평소에도 좀 친한 편이었고 워낙 저를 잘 따르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전 남편 때문에 시달리는 걸 알고 있어서 고맙게도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대리님이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대리님 잘못도 아니잖아요. 대리님도 그놈한테 오래 당해오셨는데 전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네요. 이제 확실히 가해자가 됐으니까 다시는 접근 못하겠죠. 저야 뭐 입 깎고 한두 달만 지나면 회복되는데요 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두고두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 에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좀 쪽팔리긴 하네요. 그 늙은 놈한테 맞서서 제대로 덤벼보지도 못했다는 게. 후배는 전 남편과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며 소송을 고수했고 결국 전 남편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이 일이 불거지면서 다니던 소아과에서도 잘렸다며 저한테 울며불며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저는 더는 듣고 싶지 않다고 제발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일은 일단락이 된 듯 했어요. 그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 남편에게선 아무런 연락 시도도 없었고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라 나타났다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그런 거겠지만 어쨌든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다 싶어 안도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도 두려움과 공포를 조금씩 극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과일 가게를 오래 해오시다가 최근에는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과일 도시락 배달 전문점도 동시에 운영을 하고 계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혼자 사는 가구에서는 과일을 대량으로 사서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잘 안 사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과일 도시락은 가격은 좀 나가도 다양한 과일을 조금씩 적당량만 먹을 수 있고 또 다른 간식보다 훨씬 건강하기도 하고 하니까 잘 될 것 같다고 저희 두 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가게를 좀 더 확장해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과일 도시락 전문점은 저희 막내 동생이 맡아서 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첫째 동생이랑 제가 시간이 나면 틈틈이 도와주곤 했었거든요. 그날은 첫째 동생은 일이 있어 못 오고 제가 도시락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배달 어플 주문 알람 소리와 함께 배달 어플로 주문이 들어왔고 배달 위치가 동네에 있는 한 병원으로 뜨더라고요. 원래는 배달 직원 알바생이 한 명 있는데 주말에는 동생이나 제가 배달 일을 맡아 해주곤 했거든요. 그날도 제가 스쿠터를 타고 배달을 가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제가 마주하고 만 건 1년 가까이 못 보던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을 마주하는 순간 정말이지 철렁하고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전남편은 절 보고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이미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고? 내가 그것도 모를까 봐? 당신 있는 곳은 내가 다 알지. 나한테서 어떻게 벗어나? 당신은 항상 내 손바닥 안에 있어. 내가 말했잖아. 우리는 운명이라고. 운명에 그렇게 쉽게 바뀌나? 운명을 거스리려고 하지 마, 여보. 우린 어쩔 수 없는 짝이야. 저를 보며 빙긋 웃으며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온몸에 소름이 다 끼칠 정도였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 동네에선 꽤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이었고 전 남편은 소아과 담당으로 근무하는 듯 하더군요. 아마 큰 병원이라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모양이었죠. 전 남편은 사람 좋은 척 가증스러운 웃음을 보이면서 간호사들더러 과일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하더니 글쎄 간호사들더러 저를 아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와이프. 어머, 아내분이 너무 아름다우시다. 한 선생님, 너무 도둑놈인 거 아니세요? 맞아, 내가 도둑놈이지. 참, 여기 이 과일 가게 다들 알아? 여기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 앞에서 하시는 데니까 종종 주문해줘. 다른 몸에 안 좋은 거 먹지 말고 과일 먹으면 몸에도 좋잖아. 간식으로도 딱이고 점심에 후식으로도 좋고. 말하면 내가 돈 내줄 테니까 남이 거 팍팍 주문 좀 해주라고. 아우, 그럼 저희야 좋죠. 너무 감사해요, 사모님. 저희 생각해서 이렇게 손수 배달까지 와주시고 영광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사모님. 나는 이 남자 와이프가 아니라고. 왜 나를 와이프라고 소개하는 거냐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전 남편은 제 손목을 꽉 움켜쥐면서 조용히 하라는 듯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일단은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 별 수 없이 어정쩡하게 대충 넘어갔죠. 그렇게 간호사들이 하나씩 도시락을 나눠 가져가고 난 후 전 남편은 자기 방으로 잠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면서. 난 할 말 없어.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그럼 내가 여기서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여보 여보 하는 걸 원해? 당신 지금 내가 와이프라고 소개한 것만으로도 얼굴에 솜털이 다 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또 어떻게 할까 봐 그래? 나 예전에 내가 아니야. 그냥 얘기만 좀 하자는 것 뿐이야. 1년의 시간이 흘렀잖아. 나도 반성 많이 했어. 그냥 잠깐이면 돼. 잠깐만 들어가자. 예전에 자기가 아니라고, 그냥 잠깐이면 된다고, 그냥 조용히 얘기만 하자고 하는 전 남편의 말에 설마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무슨 짓이야 할까 싶어 일단 방으로 들어갔죠. 남들 보는 앞에서 그놈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전 남편은 자꾸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군요. 쓸데없는 얘기 말고 본론만 말하라고 했더니 전 남편이 저더러 다시 잘해보자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되물었죠. 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당신밖에 없어.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어? 나 많이 변했어. 반성도 많이 했고 심리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았어. 내 어린 시절에 뭔가 애착 형성이 안 됐다나 뭐라나 아무튼 치료도 했고 이제 말끔해졌어.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내 사랑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그랬던 거라고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당신도 아마
당신 인생에서 나만큼 당신 사랑해줄 사람은 못 만날 거야. 그런 사람은 없어. 당연하지. 우리 둘이 운명이고 우리 둘이 짝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부정하지 마. 내가 잘할게. 앞으로는 손 하나 안 대고 정말 사랑만 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보. 나 한 번도 당신 잊어본 적 없어. 당신은 아니야? 그런 얘기라면 더 들을 가치도 없겠다. 나 나갈게. 제가 곧바로 일어서자 전 남편은 문을 가로막았어요. 너 그놈 때문에 그러냐? 어? 그놈 때문에 이래? 내가 다 알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또? 내가 그때 흠씬 손봐준 놈 말이야. 그 후배라는 남자 새끼. 내가 너 그놈이랑 만나는 거 모를 줄 알았냐?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그때 아주 그놈 목숨줄을 끊어놨어야 하는 건데 기어이 바람이 나? 내가 다른 놈들 감시하느라고 그놈 감시를 못했는데 기어이 둔 연놈이 바람이 났네.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게 아니었잖아. 이것 봐.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실 그때 전 남편이 덤벼들어 공격했던 그 후배 남직원과 제가 불과 한 달쯤 전부터 사귀는 사이로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됐었거든요. 저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겪었던 후배였지만 저한테 마음을 표현해주며 앞으로는 자기가 지켜주겠다는 말까지 했던 그 친구에게 저도 천천히 마음을 열게 됐던 거였죠. 저희는 아직 몇 번 데이트해보지도 못한 그야말로 이제 막 시작하는 연인이었는데 제 전 남편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단 얘기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난 일들이 제 뇌리를 스치기 시작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말이 터져나와 작게 빌다시피 얘기를 했죠. 이거 나 나갈 거야. 보내줘. 나 지금 나갈 거야. 그러자 전 남편은 저를 거칠게 막아서며 붙잡고는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목소리가 터져나온 저는 이걸 놓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지만 전 남편이 제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공격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기억들입니다. 전 남편은 영화에서나 봤던 여기에 일일이 나열하고 싶지도 않은 공격적인 행동들을 이어갔고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맥없이 휘둘리다가 결국 픽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거친 손길이 이어지던 와중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쓰러져가는 눈으로 목격했죠.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풀린 눈으로 바라보니 간호사들 몇 명과 의사가운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전 남편이 손을 다시 올리는 걸 본 의사가운을 입은 남자가 천둥 같은 고함을 치며 뜯어말렸고 전 남편이 움찔하는 것도 보였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저는 깜빡 정신을 잃었고 아마 한 10분 정도 기절 상태로 있었나 봐요. 눈을 떴더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눈을 뜨니 아까 본 그 의사가운의 남자가 눈앞에 앉아 있었어요. 남자는 자기를 이 병원의 병원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아까 저희 병원 간호사 중 한 명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었나 보더라고요. 아내라고 소개할 때 놀라시는 표정, 손목을 꽉 움켜쥐는 한 선생의 행동, 방 안에서 나는 큰 소리들. 그런 걸 듣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눈치를 채고는 나한테 보고를 하러 들어왔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진료 중이라 여자들밖에 없다고 원장님이 좀 와서 보셔야겠다고.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아, 마침 들어오네요. 이 간호사가 나한테 와서 말을 해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아니에요, 뭘요.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너무 큰일 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액 맞고 계신데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덕분에.
그런데 그 순간 병원장이 제 팔목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절더러 이 시계는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저더러 이 시계가 어디서 난 건지를 묻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이건 저희 아빠 시계인데요. 아빠가 어린 시절부터 갖고 계시던 시계였는데 줄만 바꿔서 제가 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저한텐 부적 같은 존재라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는 건데 왜 그러시죠? 그런데 제 말에 병원장이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호가 가길 기다리면서 저에게 물었죠. 혹시 아버님 지금 살아 계시나요? 그럼 지금 병원으로 좀 오시게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럴 수야 있긴 한데 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지. 혹시 아버님께서 부모님을 어릴 때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병원장의 물음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고아원에서 자란 분이었어요. 4살쯤 유원지에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후 경찰에 인계됐는데 당시엔 어린이 지문 등록이니 뭐니 그런 게 전혀 갖춰지지 않은 때였잖아요. 결국 미아로 분류가 돼서 고아원에 맡겨졌고 그렇게 부모님을 찾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셨다고 했죠. 그러다 심지어는 고아원에서도 고아원장의 거듭된 가혹행위와 고아원 내에 있던 형들의 따돌림을 견디다 못해 뛰쳐나왔고 혼자 중국집이며 막노동판이며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공장에 취업해서 일하다 우리 엄마를 만나게 된 거라고. 아빠의 살아온 스토리를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아빠의 부모님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니 저도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고 곧바로 아빠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와 이 병원의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모두 병원에 도착했고 몇 마디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참 신기하죠? 핏줄이라는 끌림이 있긴 있나 봐요. 이사장은 아빠를 보더니 한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50년도 훌쩍 더 지났는데도 그때 그 얼굴이 남아있다. 영락없는 우리 아들이네. 영락없는 우리 아들이야. 이사장이라는 분은 아빠를 막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처음엔 가물가물한 듯 하더니 곧이어 도착한 이사장의 사모님, 그러니까 아빠의 엄마겠죠? 그분을 보고는 바로 엄마하고는 안겨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산처럼 커 보이기만 하던 저희 아빠가 처음으로 어린 소년처럼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들어보니 이사장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대단한 아들 바보였다고 하더군요. 태어나자마자 자랑한다고 갓난쟁이인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그 시대에는 드문 아버지였다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을 상징하고 기념할 만한 걸 만들고 싶다고 하시더니 어디서 아들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똑같이 생기고 크기만 다른 손목시계를 만들어 오시고는 아직 손목이 말랑하고 통통한 4살짜리 애한테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손잡고 싱글벙글 유원지 갔다가 그 일이 벌어졌던 거죠. 당시 이사장 사모님,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그걸 보고는 참 유난 저런 유난이 있을까 하며 장난스레 놀리곤 하셨다는데 결국 그 시계 덕분에 이렇게 뒤늦게라도 아들을 찾게 되었으니 이제야 보니 세상 둘도 없는 보물이라며 우시더라고요. 내가 자네한테도 참 고맙네. 어떻게 이 시계를 기억하고 우리 아들을 찾아주다니. 당연한 일이죠. 제가 워낙 이사장님의 곁에서 오래 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래 기억에 남았죠. 병원장은 이사장님 정도 되시는 분이 왜 그런 브랜드도 없는 낡은 시계를 차고 다니시냐고 물어봤다가 이 사연을 알게 됐고 언젠가 이사장님이 꼭 아들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며 속으로 응원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렇게 병원에선 때 아닌 가족 상봉이 이뤄졌고 아빠에겐 5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잃어버린 부모님을 저희 자매들에겐 가져본 적 없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생기는 순간이기도 했죠. 그렇게 다른 가족들끼리 다 모여 부둥켜 안고서 가족들 간의 재회의 기쁨을 나누던 와중
저희한텐 처리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는 상태였잖아요. 바로 제 전 남편이었죠. 전 남편은 아까 그 일이 있은 후 잠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가 일단 예약 환자가 있던 와중이라 뵐 수 없이 환자 진료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고 그 사이 할아버지와 병원장은 이 일에 대해 토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전 남편이 했던 일들에 대해 캐물으시더라고요. 저는 모두의 앞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게 됐죠. 제가 타인에게 그런 얘기를 모두 털어놓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이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들도 크게 놀라셨어요. 이렇게 자세한 건 두 분도 모르셨거든요. 제가 대강 얘기는 했지만 저한테 손찌검까지 했단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당장 달려가 때려눕힐 기세를 보이셔서 일단 두 분을 뜯어 말려야 했죠. 하기야 딸이 한때 사이였던 놈한테 맞기까지 했고 지금까지 스토킹까지 당하고 있었다는데 어떤 부모가 눈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건 처음 만난 소녀를 본 이사장,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겠죠. 내가 절대 그놈 가만두지 않으마. 내가 반드시 내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 끝장을 내놓으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앞으론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할아버지의 그 서슬퍼런 기계에 저까지 위압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잠시 뒤 예약된 진료를 마친 전 남편을 불러왔고 전 남편은 할아버지를 보더니 허리를 꾸벅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장실에 저희 부모님이랑 여동생까지 와 있는 상황에 어리둥절한 눈치였죠. 어머님, 아버님, 처제들까지 여긴 어떻게? 누가 어머님, 아버님이야? 할아버지는 호랑이 같은 기운으로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제 얘기를 하셨죠. 전 남편도 저희 아빠가 고아 출신인 건 알고 있었고 얘기를 듣더니 저만큼이나 놀라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을 해버려서. 근데 제가 원래 그런 짓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한 건 없어요. 아까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손이 좀 나갔는데 원래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의처증 뭐 그런 게 아니고 예, 솔직히 뭐 의처증도 있긴 했는데 그게 다 사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진심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있을 리도 없고요.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명 좀 해줘. 당신한테 내가 언제 손을 올리고 그런 적은 없었잖아. 그냥 말만 좀 했던 거지. 가만히 있지 말고 해명 좀 해줘, 해명? 내가 뭘 해명해야 되는데? 에어컨 기사랑 사이 오해하면서 내 어깨 붙잡은 거? 그날 책 집어던지고 술 퍼마시고 나 혼자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지새기한 거? 엘리베이터만 타도 옆에 남자랑 무슨 짓 한 거 아닌지 바람 피운 거 아닌지 의심하고 감시하고 집에 홈캠까지 몰래 설치해서 나 감시한 거? 아니면 우리 후배랑 내 사이 오해하고 반쯤 때려 눕혀서 미안해 죽도록 만든 거? 이혼하고도 나 따라다니면서 스토킹한 거? 내가 뭘 해명해주면 너한테 도움이 될까? 물리적인 것만 죄니? 물리적인 죄가 너한테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 몰래 따라다니고 의심하고 언어적으로 심한 말하고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 얼마나 큰 압박이었는지 내가 널 얼마나 두려워하고 피해야 했는지 그걸 네가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어?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퍼부어댔고 저희 동생 둘이 결국 저를 양쪽에서 잡고 진정시켜야 했어요. 제 말끝에 할아버지는 더 크게 화가 나셨죠. 이게 내 손녀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내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기만 했어도 나는 무조건 조치를 취했을 거야. 하지만 심지어 그 피해 당사자가 내 손녀인 이상 나는 니놈 절대 가만히 안 둬. 두고 보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할아버지는 소리를 질렀고 전 남편은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해가며 울며 불며 눈물에 콧물까지 흘려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봐주지 않았습니다. 어수룩한 저희 아빠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굉장히 엄하고 강하신 분인 듯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제게 다시는 걱정할 일 없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당연히 제 전남편은 병원에서 잘렸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마음 같아서야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하게 하고 싶지만 의사 권력이 워낙 세고 면허 박탈이 그렇게 쉽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힘을 써보마. 이건 환자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일단은 신고부터 했죠. 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던 게 진료실 카메라에 다 녹화가 돼 있었거든요. 소아과라 어린아이들 담당하다 보니 만약을 대비해 카메라를 설치해 두나 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 와중에 대담하게 그런 짓을 했으니 그놈도 진짜 미친놈이죠. 그렇게 놈은 다시 한번 경찰서에 넘겨졌고 폭력 전과가 있는 와중에 다시 물리력을 행사한 게 드러났던 데다가 녹화된 화면에 보니 놈이 그냥 맨몸으로만 덤빈 게 아니라 무슨 도구를 사용한 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휘두르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도구 말이죠. 그런데 왜 하다못해 효자손이나 파리채 같은 것도 잘못 휘둘렀다가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남편 손에 들린 건 때에 따라 더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맨손이 아닌 도구까지 사용한 게 확인되면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놈은 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이미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던 와중에 1년이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사이에 다시 터진 일이라 이번엔 벌금형 정도로 넘어갈 수가 없었죠. 놈이 항소를 했지만 할아버지는 본인 병원 전문으로 일해온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놈을 처벌받게 하려고 노력하셨고 결국 놈은 징역행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 역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놈이 저항하려고 애썼지만 이미 더 막강한 파워를 가진 이사장이기도 한 저희 할아버지에게 가로막히고 말았죠. 그렇게 놈은 깜빵 신세에다 의사 자격도 잃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고 놈이 몇 달의 짧은 시력만 살고 나오는 걸 제가 염려하자 할아버지는 절 걱정해 경호원까지 붙여주셨어요. 혹시라도 절개 또 접근하려는 놈을 발견하거들랑 그놈 필히 잘 처리하라고. 반쯤 때려 죽여도 다 처리해주고 돈도 두둑이 챙겨줄 테니 꼭 손 제대로 봐주라고 으름장까지 놓으셨죠. 덕분에 저는 무슨 경호원 몰고 다니는 재벌집 딸이 된 기분도 들고 참 제 인생에는 절대 없을 것 같은 체험을 하게 됐고 말이에요. 그 일이 있은 후 제 전남편은 제대로 쫄았는지 제 앞에 나타나거나 연락을 해온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대한민국 어디서도 의사도 못 해먹을 테고 뭐 어떻게 살런지 모르지만 뭐가 됐든 여자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또 누가 나 같은 일 겪으면 안 되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전과자에다 직업도 없고 그 사이 더 늙고 못생겨지기까지 한 땅딸보를 누가 만나주겠냐마는. 참,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뒤늦게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참 꿈 같은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괜찮다고 해도 한사코 권하셔서 넓고 좋은 아파트에 다 같이 이사도 들어가 결혼해 사는 저희 첫째 동생 빼고는 네 식구가 같이 살고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처음으로 다 같이 해외여행도 가보고 저희 엄마 아빠 평생 고생해 오신 걸 다 보상받는 듯한 날들이었네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나 비슷한 아픔을 겪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께 괜한 트리거가 되지는 않았나 걱정되는 마음도 들고 혹여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상담받고 그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소망도 품어봅니다. 한때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고 그동안 제 자신을 질책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확실히 알겠어요. 피해자에겐 잘못이 없다는 말의 뜻을. 그러니 부디 누구도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꼭 나쁜 인간들로부턴 피하시고 벗어나시기를, 그리고 자책으로부터도 벗어나시기를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제 어두컴컴하고 눈물겨웠던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